다음은 법무법인 덕수의 송호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회원이시고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서 활동하셨고 송두율 교수 변론도 맡으셨습니다. 오늘은 법무사법개혁에 대한 질문을 맡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에는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03학번 인터넷 동호회원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학생들이지만 방통대 특성상 얼굴은 장관님과 거의 동년배 보이십니다. 다들. 혹은 연령이 좀 더 위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대트님과의 대화 시작하겠는데 앞으로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천정배 장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 173, 몸무게 60, 그리고 혈액형 A, 좋아하는 음식은 청국장, 취미는 독서 여행. 이렇게 인물 정보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키는 약간 키워주셨고 네. 몸무게는 아마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몸무게에서요. 지금은 조금 그보다는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취미가 독서 여행 너무 구태의연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별 취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것 같습니다. 취미가 없으시군요, 거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뭐 이것저것 뭐 잡다하게 그냥 노는 게 취미입니다. 네. 이제 구태의연한 답변을. 그래서 구태의연한 취미와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소속돼 있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였고 94년 통일시민민주주의 국민회의 사무총장으로 정계 진출하셨고 지난 6월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서 참여정부 법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정배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정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열흘 남았죠.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야말로 구태연한 이야기인데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또 네티즌 사이에서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노력하고 잘했는지 한번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 6월 말에 제가 법무부 일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그 부임을 하면서 우리 법무부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무부의 비전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국민이 편안한 선진법치국가, 국민이 편안한 선진법치국가 건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도 꼭 이렇게 만들고 싶은 법무부의 비전이었습니다. 우선 국민이 편안하니란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법무부의 임무는 국민을 잘 보호해서 국민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는 일입니다. 또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서 철저하게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권이 공정하고 강력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법무부가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또 나아가서는 인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킨다든가 또 우리 재소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든다든가 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둔다든가 하는 것 등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법무부도 민생법무행정부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렵습니다만은 국민 그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있는 파산자라든가 또 파산자들의 구제 방법을 더 열심히 강구하고 또 보증제도를 고쳐서 뭔가 민생의 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법무부가 외부와의 소통 또 궁극적으로는 국민 참여를 해가는 가운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정책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각종 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외부의 개혁적이고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 전략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준비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또 왜 이렇게 속도가 늦는가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히 듣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끝났나요?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만하시죠. 예, 제가 그동안 정치인으로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재미는 없었지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근데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오마이뉴스에서 설문조사를 재미있는 걸 하나 있습니다. 천정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리고 검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조사를 했더니 우선 천정배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가 수사지휘권이었습니다. 전체 36% 750명의 네티즌 중에 316명이 수사지휘권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8% 노무현, 그리고 제야 17%. 아마도 강정구 교수 파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소수 의견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꽁지머리. 이 꽁지머리에 대한 해명도 좀 이따 해주시고요. 예. 검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1번이 삼성 장학생이었습니다. 35%가. 내친 여러분이 검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 삼성 장학생이고요. 두 번째가 인권 침해, 세 번째가 상명하복, 그리고 폭탄주였습니다. 이 장관님에 대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지난 6개월 가까이 일하는 동안에 그래도 가장 국민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무슨 아까 민생 법무라든가 또는 국민이 편안한 무슨 법무부라든가 이런 좀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꽁지머리는 왜 떠올렸을까요? 저는 사실 꽁지머리를 젊으셨을 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그냥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저는 이게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서 야, 이것이 어떤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런데 90년대 한 15년 전쯤에 제가 그 해외에 좀 인권 활동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그 외국의 동남아에서 온 분 중에 꽁지머리를 하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관념으로는 좀 뭔가 너무 야하다. 그래가지고 뭘 좀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었는데, 꽁지머리가 야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를테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 예컨대 꽁지머리 하고 다녔다든가 또는 뭐 국회의원이 꽁지머리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90년대 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그 회의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실력도 좋고 굉장히 훌륭한 정말 인권 활동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런 이 기존의 격식, 관행 이런데 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뭐 그건 좀 꽁지머리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자유와 해방 이런 게 상징처럼 느껴져서 그 이야기를 뒤에 제가 무슨 국회의원 출마할 때 뭐 남들이 쓴 것처럼 뭐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거기다 그 글을 썼더니만 그때 편집에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그걸 제목으로 잡아서 꽁지머리를 묶은 인권 변호사 이런 제목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꽁지머리를 했는가 하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감히 꽁지머리를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관님이 하신 줄 알고 직접 배우면 말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여쭤봤는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본론으로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엑스파일 사건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 7월부터 검찰이 143일간 수사하고 12월 14일 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97년 불법 대선 자금 제공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와 홍석현 전 주미대사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반면에 이상호 MBC 기자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삼성 쪽에선 대선 자금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깰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하는 결론을 냈고요. 이상호 기자는 도청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도둑이야 하고 외쳤는데 목소리 크다고 잡아간 꼴인데 도둑은 놔두고 소음공해 규제 위반으로 잡아간 꼴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도청이 아니라 재계와 정계의 유착 혹은 재계에 의한 정치의 관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민희 사무총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최민희 사무총장님은 이 사안 관련해서 1인 시위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셨고 토론회도 하셨고 공동대책위원장이시죠. 네.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엑스파일 공대위 지도부가 장관을 면담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전 국민이 매우 실망을 했는데요. 이게 그 줄기세포 쇼크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시기에 택시 여론이라든지 주변 여론을 들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유전무죄, 그다음에 무전유죄, 검찰은 삼성 장학생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찰이 삼성한테 월급 받아라. 국민의 세금으로 돈 주기 아깝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표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희는 내용 수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셨던 장관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국민 여론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혹시 줄기세포 쇼크에 검찰과 장관께서도 같이 매몰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민들이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가장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납득하시지 못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 점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뭐 저로서도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독려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나름대로 또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여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결과는 일반 국민들한테 놀랍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측 가능한 사회인데 뭐 처음부터 대충 이렇게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관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예, 이제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걸 또 늘 존중해야 되겠지만 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 법률적 한계가 있지요. 그것도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그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갔더니만 이 비슷한 질문을 하기에 즉흥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비슷한 측면이 있다.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고 또 뭐 이를테면 법률적으로도 무슨 그 뭡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빼고라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아까 우리 이 종수께서는 사회자께서는 그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자금이라는 것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검찰이 그렇게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삼성 계열사에서 무슨 비자금 만들거나 횡령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정치권에 줬다 하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찾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면은 국민들의 인식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현실적 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또 많이 불신하는 분도 있고 실망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검찰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유의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훨씬 더 철저하게 적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시죠. 네. 일단 짧은 질문 하나. 일단 열린우리당이 야3당이 애초에 제기했던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회에 등원하기만 하면 이 특별법 특검법 문제가 일단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검은 뭐 저도 과거에 특검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의원으로서 특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죠. 그런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17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큰 성과는 못 거두면서 국가 예산은 많이 쓰고 하는 그런 매우 비효율적인 경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역시 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우리 검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슨 이걸 특검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엑스파일 문제가 과거사 처리와 비슷한 면이 있고 일단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엑스파일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아직 뭐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에 따라 특별법, 특검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이게 다시 현재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저희가 있습니다. 우선 그 김인주 삼성 측 그 말하자면 일당의 그러니까 김인주 씨의 주장에 의하면 97년 대산 비자금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때 처음에 회사 기밀 비용이라고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연 말을 바꾸어서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뭐 도청 문제가 수사의 핵심이다, 도청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 이후에 국가정보원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왜 삼성 구조본이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는지, 그러고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지점이 또 있었던 것이 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 씨가 처음에 60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30억이다. 이렇게 해서 법망을 피해 나가려는 조짐을 보였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지 않고
그것도 얼버무리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 돈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부분,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는 검찰이 뭐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 나름대로 기준이 문제인데 저희는 나름대로도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뭐 그 점을 우리 최민희 선생이나 또 다른 국민적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있지요. 아까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압수수색은 강제 처분입니다. 강제 수사죠. 그러니까 수사에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소명이랄까요? 상당한 단서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 도청 감청 수사에서는 적어도 국정원의 어느 부서가 이런저런 도청에 관여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자면 그 강제 수사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지가 없어서 못 갔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도 이 사건의 키는 뭐냐 그러면 삼성그룹의 어느 회사에선가 무슨 몇십억의 자금이 나와가지고 그 돈을 정치권에 줬다. 그러니까 그 자금을 조성하면서 무슨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돼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보면은 50억 이상의 자금을 한 회사에서 뭐 횡령했다든가 이래야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를테면 삼성그룹의 계열사에도 뭐 수없이 있을 것이고 또 무슨 그 계열사 내에도 여러 뭐 부서도 있고 할 텐데, 이를테면 이제 순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이 무슨 비자금이 조성됐다든가 등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압수를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97년도에 뭐 삼성그룹 전체 자금 흐름을 전체 다 보기 위해서 투망식으로 모든 뭐 그 삼성 계열사의 뭐 장부를 전부 다 압수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그 단계를 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께서 비판을 해주시려면 왜 검찰이 그런 자료를 못 찾았는지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못한 것은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처분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단서와 증거를 확보 못한 거지요. 그 점에 있어서 진실이 뭐였는가 하는 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강제 수사까지 이르지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MBC가 보도한 테이프의 내용, 테이프가 방송되진 않았지만 그 테이프 내용 속의 대화가 하나의 단서를 마련할 만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회성 씨가 이미 97년 대선 비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60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60억이라면 그거는 뭐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검찰이 노력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97년 대선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대체로 진실에 가깝다고 하는 마당에 검찰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미봉해서 끝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기술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에 검찰이 그 점에 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해놨다는 것은 이른바 세풍 사건 수사지요? 네. 그러니까 세풍 사건 수사인데 그때 그 공소장 이회성 씨 공소장을 보면은 당시 삼성 측이 신세계인가요? 어디 백화점에 가서 그 수표 10만 원짜리로 10억 원을 만들어서 줬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 밖에도 아까 그 나머지 돈도 받아서 뭐 60억인가 됐다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5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50억이 아까 또 이 죄 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그 범죄의 수가 몇 개냐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그 50억 이상의 돈이 법률적으로 평가해서 한 개의 죄라고 보일 만큼의 요건을 형성해야만이 아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죠. 뭐 송호창 변호사님이 그거 잘 아실 겁니다만은 이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또 장애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밝혀냈다. 그래, 그 돈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측에서는 이제 그 당시하고 말이 좀 달라진 건 사실이죠. 이것은 무슨 개인 자금이라든가 뭐 액수에 달라졌고 뭐 등등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어느 회사에 무슨 어떤 방식으로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성해서 그 횡령이 됐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못 잡았던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근거를 잡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뭐 앞으로 뭐 제가 특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특검이라도 해봐서 조사를 해보면은 과연 이것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서 안 밝힌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밝힌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때문에 저희가 그럼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저 좀 늦어졌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검찰 고위 간부 7명의 이름이 노회찬 의원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혐의 없는 거라면 그 없는 사실 혹은 뭐 불분명한 사실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또 그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얘기하는 검찰 고위 간부 7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요, 다 지금 끝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회찬 의원 문제는 그 검찰에서는 소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계속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더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제 떡값이든 뭐 뇌물이든 간에 그 돈을 주고받은 것을 수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개는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또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있죠. 근데 거꾸로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부인했을 때 사실은 무죄 나온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명백하게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이제 돈을 주고받은 범죄에 관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계좌 추적을 해봐가지고 돈을 줬다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받았다는 사람으로 그 돈이 움직여간 것을 추적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물론 그 경우에도 뇌물이었는지 아니면 빌려온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명목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떡값 받았다는 그 검사들의 경우에 우선 줬다는 사람들도 부인하고 받았다는 사람도 부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아까 계좌 추적 같은 것에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가 문제일 텐데, 아마 뭐 그걸 제가 줬다고 뭐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금액이 1,200만 원 뭐 이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수표라든가 무슨 온라인 송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등등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공소시효도 문제도 있고 뭐 등등의 뭐 징계시효도 넘어갔고 뭐 이런 등등의 법률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검찰은 이 범죄 혐의 있는 곳에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늘 그 수사라는 것은 적법 절차라든가 국민의 인권 보호라든가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정말 버섯목 뒤집듯이 모든 진실을 그냥 이거든 저거든 확실하게
규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회색의 그러니까 흑도 백도 아닌 회색의 그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혐의가 됐다고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죠. 그럼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다 무슨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그렇게 네. 적용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이제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함께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역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래도 우리 검찰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검찰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짧은 시간에 엑스파일 관해서 모든 의혹을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야 하긴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짧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혹시 삼성 장학생이 검찰 안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궁금하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런 말씀은 그리고 저는 모든 문제를 제가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예단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진실이나 한 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인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된 뭐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줬다 하는 등등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견도 없이 증거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옳은 거지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삼성이 아니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거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로서는 어떤 사건이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네티즌의 질문을 저희가 직접 받아봤는데요. 첫 질문은 예비 법조인들로부터 받아봤습니다. 2003년 12월 사법시험 35기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또 법학을 전공한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저는 지금 예비 법조인 여러분들을 만나러 나와 있는데요. 자, 사법 연수생들은 과연 천정배 선배님에게 어떤 게 궁금할지 저와 함께 들어보시러 가실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는 연수원 수료 당시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셨으면서도 바로 변호사의 길을 택하셨는데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되게 이례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선택을 도대체 언제부터 하셨고 처음부터 그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고자 법대를 지나가셨고 사법시험을 보셨는지. 장관님께서 그 연수원을 다니실 때만 해도 연수생 수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연수생 수가 지금 적정 상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수의 연수생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장관님께서는 변호사로서 법조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를 시작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법조인으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메리트가 있으셨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 장관님 양력을 살펴보니까 연수원을 수료하시고 그 로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참 활동하신 후에 나중에 또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조세법을 전공하신 걸로 읽었는데요. 그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이제 막 법조인을 꿈꾸기 시작한 파릇파릇한 대학생 여러분들은 과연 천정배 선배님에게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저랑 같이 얘기 들으러 가겠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인정받고 그 전라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신동이라고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지휘권 발동 따님이 그 사시에서 뭐 판사가 된다는 외유내강적인 이미지가 좀 떠. 개혁파 정치인. 강금실 장관보다 인기가 없다. 지금 법학과 학생들 모두의 그런 고민인데 로스쿨 문제를 로스쿨 때문에 사실 인원이 줄어들고 어느 학교가 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아갖고 그것 때문에 좀 걱정됩니다. 법대 학생들에게 나중에 자라서 어떤 공부를 해서 나중에 사회에 어떤 인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그 검경 수사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무부에 들어가서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주말이나 이런 때 가족들이랑 무슨 시간을 보내시는지. 다양한 어떤 진보적인 정책들이나 아니면 발언들이 대다수 국민들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점을 어떻게 융화시켜 나갈 건지가 궁금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 내각 다시 운송한다는데 그때 뭐 김근태 장관이랑 정동영 장관은 뭐 다시 들어가고 근데 그때 내각에서 뭐 당으로 다시 복귀하는지 아니면 계속 장관 맡으실 건지. 자격증이 많다고 들었는데 CPA 자격증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렇게 많은 걸로 들었는데 그걸 다 왜 따셨는지 왜 그렇게 많이 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예, 답변. 답해주세요.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천정배 선배님 답해주세요. 네, 너무나 질문이 일일이 많은데 다 답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자신 있는 걸 골라서 주십시오. 네, 제가 우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검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검사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가 81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막 취임하던 해였습니다. 그 당시 군사 독재 억압이 매우 심했고 또 우리 사회는 그때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가장 아마 우리 현대사에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제가 그런 군사 정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해서 검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연수생 수가 지금 1000명씩인데요. 아마 현재 변호사가 된 분들이라든가 또 연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보일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매우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로서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가 이런 걸 따져본다면 역시 1000명 정도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워낙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누린달까요?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 못 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수는 결코 많다고는 하지 못한다.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법조인을 지망하는 분들이 많은 단순히 변호사로서 법정 출입한 것 이외에 많은 법률가로서의 좋은 직역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걸 도와줘야 되겠지요. 일일이 다 하기 어렵네요.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죠. 뭐. 아쉬운 답변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그러죠.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온 네티즌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의견 있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4시를 넘어선 가운데 생방송에 참여하는 네티즌 댓글은요. 현재 120여 개, 130여 개에 가까워져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네티즌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견 중에는 검찰개혁의 초심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당에 복귀하시기보다는 임기 중에 검찰은 확실하게 국민의 편에 서게 하시고 또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오마이 애독자님 3시 37분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천 장관님 좀 웃으세요. 너무 딱딱합니다. 이런 의견 있었고요. 자, 음량님 3시 39분에 남겨주신 의견. 목포 3대 천재 천정배, 조은현, 김지아 중에 천 장관의 순번은 몇 번째입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나그네님 천 장관님 삼성 떡찰 좀 개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 떡을 먹은 검찰이다 이래서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이런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라온 네티즌 댓글 중에서 2가지를 뽑아서 천정배 장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린우리당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장관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검찰의 반발도 거센데요. 앞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입장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아직 의원직 신분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으로 논란이 뜨거운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천 장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사실은 잘 웃으려고 해도 웃을 만한 질문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차피 이제 상당히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선 여당에서 나서고 있고 해서 지금 관측으로는 내년에 2월이나 이렇게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행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권 문제는 물론 매우 국민적인 관심사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사항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조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직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행정부 내에서 원만한 조정을 해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바로 다음 달 중으로는 행정부 내에서 조정이 끝나야 될 것 같고 2월 달에는 국회에서의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간 의원적인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예요. 예.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 폐지에 대한 걸림돌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한나라당 야당의 이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합리성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말하자면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청객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 있었어요. 장관님이 뵐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그 검경 수사권 갈등에 관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각자 있는데 쌍방에 그런데 논리를 말하자면 뭐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 본질 바닥에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여태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내놓기 싫은 부분 이 부분도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겠죠. 어떤 조직이든지 또 그 자기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여러 가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서 한 부분도 있다 이거죠. 아니 그걸 꼭 뭐 기득권이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간에 특히 공무원 조직이 어느 조직도 자기 권한을 내놓는데 선선히 응하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는데 뭐 나온 김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사 및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그 기소, 공소, 수사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조금 더 길고 넓게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본질적인 계획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오면은 특히 제가 이제 뭐 사실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그 말을 하면은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미루기 위해서 또 그 말을 꺼낸다 이렇게 의심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내년 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은 좀 잠정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수사 시스템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 내에서 국회에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검찰이 아까 단순히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은 뭐 물론 특검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빼놓고는 완전히 독점하고 있고
수사권도 물론 경찰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디입니까? 국정원도 뭐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 특경이라고 그래서 특별 사법경찰 관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큰 덩어리를 검찰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부여된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견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역시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입니다. 방통대 03학번이나 얼굴은 학부형에 가까우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두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광래 씨, 법학과 4학년 연합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자, 이렇게 만나뵈서 뵙게 돼서 이제 굉장히 반갑습니다. 뭐 지금 이상은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지금 뭐 엑스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간단하게 저는 이제 그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방송대 이제 법학과 4학년을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학생이면서 이제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대학들을 다 나와서 다시 이제 공부를 더 하고자 이제 편입을 해서 이렇게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초청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저도 이 법학과를 이제 그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 그 직업은 지금 서초동에서 현재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그 한 20년간 이쪽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제 그 전에 그 제야 법조인으로 이제 그 변호사로 쭉 계셨었고,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 업종에서 쭉 있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그 이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이 법률 구조공단이라든지 뭐 장관님께서도 이제 그런 데를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선임 요건에는 너무나 많은 그 수임료가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주 그 뭐랄까 이게 법률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의 이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우리 서초동에는 대개 이제 보면은 서초동만 하더라도 지금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 이외에 우리 법무사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 남아있는 그러한 그 이 법률사무소의 이 사무장이라든지 이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로 해서 아주 고경력자로 해서 양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주어서 각 이런 구청이라든지 이런 민원실에다 파견을 해서 그 가까운 데서 자기 지역에서 아무리 가까운 데서도 그 쉽게 서비스를 받고 항상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진 그런 준법주의로서의 그런 대책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뭐랄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엑스파일이라든지 검찰 그 개혁 뭐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제 국민들이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아까 민생 법무행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민생 법무행정의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각 검찰청에 찾아가면은 그 건물에는 반드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직원들 또 변호사도 있고 또 변호사 아닌 사람들도 거기서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법률구조공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이제 국가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건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국선 변호도 훨씬 더 지금 확장하고 있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그 당직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질문은 무슨 변호사 이외에 어떤 변호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창설하자는 말씀이시죠? 준 변호사 정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지금 현재 그 변호사 쪽에 계시고 그 변호사와 그 법무사, 예. 그 이외에 그 법률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실무사 위주 그런 거로다가 이제 한다고 하시죠. 대체로 지금까지는 이제 변호사와 그다음에 법무사의 이원적인 체제로 지금 광의의 법조인을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주어져야 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공론화된 적도 없고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광수 씨.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이광수입니다. 저 사회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이십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추진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법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얼마 전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장관으로서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이요? 네. 대법원이 반대 의견 냈다고요? 네. 그렇게 그냥 찬성이나 반대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몇 가지 측면이 있죠. 이를테면 하나는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가 일반적으로 좀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내년 초면에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살인죄의 경우에도 15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이게 좀 다른 나라의 예를 비춰보더라도 좀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국회에도 그런 입법이 좀 제출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법무부에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특히 이 공권력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그런 인권 침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런 아주 매우 극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범행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경우에조차도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면죄부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물론 또 너무 그것을 너무 확장해서 예컨대 공무원의 범죄는 무조건 공소시효가 적용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가면은 그건 지나치게 범위가 넓지만 아주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행해졌던 국가 권력에 의한 아주 매우 중대한 범죄, 중대한 인권 유린 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그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 동료 여야 정치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대선자금 수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10분의 1이 넘는다면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수사의 결과가 지극히 야당에만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여당 부분을 덮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이광재 의원을 소환하면서 나타난 수사 결과가 이광재 의원이 6억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것이 나타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광재 의원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상 5월에 수수했다. 결국 진술에 의해서만 수수 시점이 확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8월부터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뒤늦게 시작한 부분이 없는지 또 5월에 수사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대선자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사실상 창당 대주주로서 현재 우리 당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위기라고 말씀하실 텐데 위기라면 그 원인은 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뭐 절차나 방법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창당 대주주로서 한번 우리 네티즌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는 매우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언제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과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혀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자금 수사의 공정성은 국민들께서도 이미 인정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광재 의원 사건이 혹시 공소시효 끝난 다음에 그때사 수사를 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두 사람의 증인격의 인물이 결정적입니다. 둘이 다 성이 최 씨인데요. 한 사람은 최모라는 그 전 삼성증권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삼성이 채권을 매입했다. 그 정치권에 건너간 채권을 매입했다고 하는 것을 진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광재 의원으로부터 그 삼성 채권으로 밝혀진 채권을 받고 현금화해 줬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그 삼성증권 직원이었던 최모 씨는 작년에 대선 자금 수사 당시에 해외로 나가버려 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내사 중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5월 20일 날 귀국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을 추적하고 이제 찾아서 검찰이 조사한 것은 9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간도 흐르고 수사가 제대로 피치를 못 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 최 씨는 그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귀국을 해서 이달에 12월 달에 이광재 의원의 연루 사실,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이 갖다 준 채권을 현금화했다는 것을 말해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이것은 결코 무슨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뒤늦게 수사를 제기한 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선자금 수사에 관해서는 여든 야든 검찰이 조금도 무슨 편파적이지 않게 열심히 수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재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은 위기에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정당이 위기냐 아니냐는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이 어떠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율에 매일같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국민의 지지가 오랫동안 너무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그 상태가 오래 지속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확실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첫째로는 우리 당이 정당으로서 더구나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감과 어떤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당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 이 점이 미흡했다. 지금 우리 많은 중산층과 서민 또 취약계층들이 양극화로 민생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수출기업은 잘 됩니다만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청년 실업도 많지만은 노동자 중에도 비정규직이 이제 50%를 넘어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법무부에 와 보니까 법무부에도 비정규직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아주 극도의 저임금으로 겨우 그 최저임금법에 따른 그 최저임금만 겨우 맞추는 정도의 저임금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길게 보면 5년 동안 계속 그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해가 지난다고 해서 봉급이 오르거나 이런 일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뭐 빠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민생의 어려움을 좀 더 열린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성과를 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 우리 당이 좀 더 안정감 있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생개혁 정치를 통해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잘 대변하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그거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이제 사법개혁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아마도 네티즌들은 천 장관님 나오신다는 얘기에 엑스파일 혹은 검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장 기다렸을 텐데 엑스파일 이야기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질문 드리고 답변 듣다 보면은 장관님 말씀으로는 검찰을 거의 변호해 주시는 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검찰을 이해해 줘야 한다고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엑스파일 관련해서 그럼 검찰이 잘못한 건 뭡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건 빼고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비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는 노력했다. 그럼 그 점은 좀 아까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특검이라도 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시 다른 제3의 외부의 독립적인 사람들이 이걸 점검,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그 점에 관해서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점은 없나요, 검찰이? 아니, 검찰을 무슨 검찰이 상당히 큰 조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걸 무슨 바꿀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우찬 변호사님, 네, 사법개혁에 관한 질문 주시겠습니다. 예,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요약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방금 이제 장관님께서 법무부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편한 선진 법치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우리 국민이 가장 불편했고 그리고 후진적인 불법 국가로 어떤 권위주의 국가 시절은 평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검찰도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이런 검찰권 행사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그 천 장관님께서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이 검찰이 법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이 검찰이 권력의 신의 역할을 하면서 이 길들여진 어떤 관행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려면 결국은 검찰이 과거사를 스스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이 문제는 종전에도 제가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검찰도 지금 우리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을 해왔죠. 또 다른 국가기관, 어느 국가기관 못지않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거듭 태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에 관해서는 그 의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를테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그것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가서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과 달리 이를테면 요새 경찰이나 군이나 국정원 쪽의 과거사위원회가 이런저런 발표를 합니다만은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임무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요. 지난번에
함주명 씨 사건에서 뭡니까? 재심에 의해서 무죄가 났죠. 과거 오래전에 간첩 혐의를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던 함주명 씨라는 분이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재심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는 거지만 재심을 역시 거기도 검찰이 재심 과정에 검찰관으로서 그 공소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함주명 씨 사건에 해당 검사가 열심히 그 수사를 해서 뒤늦었지만 과거의 선배들이 한 잘못을 말하자면 이번에 좀 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씻어서 그 함주명 씨가 억울하게 말하자면 이근한의 무슨 고문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검사가 나서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해 줬기 때문에 그 재심에 그 무죄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문제는 훨씬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무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칫하면 법원의 판결과 늘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올해 12월 1일, 지금 12월 1일부터 정식 과거사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 업무를 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무슨 검찰의 기록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고 무슨 그런 형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 스스로도 또는 법무부가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검찰의 그 업무상의 특성에 비춰서 그 국가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전적으로 돕도록 하는 방향으로 과거사 청산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 장관님께서 취임하실 때는 검찰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가장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임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그런 어떤 입장이 이후에도 계속 좀 지속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관님께서 2003년 국정감사 당시에 강금실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의 개혁 의지가 상당히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검찰 개혁의 5대 기본 방향과 10대 개혁 과제를 이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취임하시고 몇 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당시 비판했던 그 강 전 장관에 비해서 스스로 좀 더 개혁적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좀 지적을 좀 해주시면. 네. 아니 뭐 전임 장관과 스스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당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정감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 법무부를 이렇게 다그쳐서 제대로 개혁을 좀 가속화하도록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는 일부러 강금실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이 왜 부진하냐, 이거 좀 열심히 더 하시오, 이런 식으로 좀 독려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말씀의 취지는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저도 국회 법사위원이고 여당의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그때 재선 의원이었죠. 의원이었는데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법무부가 좀 로드맵을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법무부 내에서 또는 검찰 내에서만 하지 말고 여기에 좀 국민을 참여시켜달라. 왜 여당 의원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 참여하에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지금 국민 국민 참여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이미 그 강금실 장관 때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정책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병모 변호사, 전 민변 회장이시죠.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아주 매우 일부러
매우 개혁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분들로 좀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내부에 검찰이나 법무부 내부에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좀 신중하고 좀 이런 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 봐서는 좀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분들은 조금 속도가 빠르고 진보적이고 매우 좀 강력하게 개혁을 가속화시켜 나갈 분들을 주로 모셔야 그 양쪽이 좀 서로 토론을 잘 해보면은 이게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법무부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그 변화 전략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연일 만들고 있어서 아마 곧 내년 신년에는 그런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검찰 개혁의 뭐 로드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검찰 아니더라도 법무부에 와 보니 검찰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아까 교정 업무라든가 출입국 관리, 그 보호 이런 등등의 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업무들도 좀 장기적인 그 발전 계획, 로드맵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런 큰 목표와 계획 하에서 그때그때 올해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정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밀고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강 전 장관께서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실 때는 법무부 내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하셨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을 취임하고 거의 이제 6개월 가까이 이제 되는 시점에서 그럼 내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내실 있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펼치고 계신지 그 문제가 이제 좀 점검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당시에 이제 5대 기본 방향이라고 제시했던 것 중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인권 옹호 제도를 강화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안에는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에 변호인이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대검 사건 처리 기준에 보면 검찰에서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이제 비판이 좀 많습니다. 그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피의자 뒤에 떨어져 가지고서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어떤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완전히 차단돼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신문이 다 종결되고 난 다음 피해자가 날인을 하고 난 후에야 변호인이 이제 이 조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호인 참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뭐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 변호사는 뒤에 서 있기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충분하고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처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이 대검 사건 처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부 규정을 좀 개정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예, 그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을 생각하면은 저도 굉장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테면 10년 가까이 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의원으로서 그 주장할 때 과연 이런 게 언제 시행될까 하는 그런 까마득한 일처럼 생각되는데, 지금은 변호인 참여 자체는 제도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 됐고, 다만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 지적한 대로 어떻게 이것을 내실화하고 실제적인 그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방어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기능할 것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또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문제도 여러 각도로 지금 진전이 있지요. 사실은 제가 법무부 가기 전에 국회에서 그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제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컨대 검찰에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체포나 구속된 지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 참여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수사에 구속돼 가지고 48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참여를 못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 6월달에 제가 그 부임하기 직전에 검찰에서 그 관계 규정을 고쳐가지고 조금 그건 나아졌습니다. 나아진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법무부의 그 변화 전략 계획의 일부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검찰에 두 가지를 하나는 검찰에 이미 지시를 했고 하나는 법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우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그 구속 불구속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해라 하는 지시를 이미 얼마 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검찰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괄적인 인권보호 수사 준칙, 이게 한 2년 전에 법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법무부의 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송 변호사님 그 지적하시는 뭐 변호인 참여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해라 하는 제 지시를 이미 해서 우리 법무부의 관계자들이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 초안이 이미 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반드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이제 확실한 것은요. 이미 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라고 해서요. 형사소송법 233조의 2라고 해서 여기 자세하게 그 참여한 변호인이 어떤 방식으로 그 피의자를 위해서 조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겠고요. 또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법무부나 검찰이 더 새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 변호사님 지적한 문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해결될 겁니다. 저희가 워낙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요. 10분 이상 지나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짧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해 오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해 문제를 얘기하면 이건 단순한 법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있는 특히 법 집행기관인 검찰, 그중에서도 공안부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보면 공안부가 담당한 사건의 50% 이상은 노동, 선거, 집시법 등의 공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안들이고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사건은 2%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그 2% 정도의 공안 사건을 위해서 공안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공안과 관련 없는 선거나 노동 사건을 이 공안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비판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공안부가 축소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안 사건에 대한 이 관점이나 수사 방태, 양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공안부를 완전 폐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우선 과거에 우리 검찰의 공안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선 내용을 철저하게 바꿔야겠습니다만 이름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공안부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뭘 달리 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곰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좀 뚜렷한 게 잘 안 떠올라가지고 뭐 저한테도 안 떠오릅니다만 우리 조직 내에서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안부에서 해오던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든가 선거사범이라든가 뭐 등등의 일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무슨 아까 국가안보사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을 그냥 형사부에서 그냥 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검찰 내에서 그걸 전문화해서 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아까 선거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 다루는 형태의 어떤 특별한 부서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안부 조직이 바로 올해 초에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행한 지 그 축소된 후로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또 지난 시기에
축소 이후에 이 공안부의 일의 그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필요한 만큼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천 장관님의 장녀 천지성 씨가 장관님께 법조계 지금 현재 판사죠. 법조계 선배이자 아버지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 질문이 있답니다.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평일에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해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셨는데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한 적이 없는데 되게 큰 인형을 되게 제가 마음에 쏙 드는 큰 인형을 한번 사오신 적이 있거든요. 나름 고심해서 고르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만큼 하지 못할까 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었어요. 근데 커가면서 아버지 정도는 제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저대로 저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긴 동료나 친구를 만났을 때 그래도 가장 소신 있게 일하시는 국회의원이 너네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주는 분들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할 때 아빠께서 너가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아는 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합격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끔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봐도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책을 찾아서 너 혼자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빠와 같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만족하시는지. 저는 일단 처음에 제가 그때 시험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기였는데 처음에 신문에 일면에 나신 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고 딸로서는 그래도 그게 너무 큰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조금 있고 또 굉장히 힘드신 점이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이런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사회 경험 차차 쌓아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딸인 저한테도 이렇게 사적인 걸 물어보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는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 드라마를 같이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는 등장인물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런 사람은 사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런 사람이 사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아빠 요새 날씨도 추운데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많은 일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빠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 저는 항상 아빠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사위가 아니었으면 좋겠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위였으면 좋겠던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그럼? 모르겠는데요. 근데 따님이 질문하실 때 왜 답변 안 해주셨어요? 조금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결정적인 좀 오류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우리 애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압력 넣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압력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왔어요. 이를테면은 야 너는 뭐 내 아빠 닮았으면 뭐 사업시험 같은 것은 뭐 쉽게 붙겠다 뭐 이런 압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주어가 좀 빠져서 마치 저걸 보면 아빠가 압력 넣은 것 같은데 전혀 아빠는 공부하라고 압력 넣은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따님의 질문에는 왜 답변 안 해주셨습니까? 모르셨나요? 혹시?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해요. 그게 우리 그냥 보통 생각에 법이라는 것은 매우 명백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뭐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는 것은 다 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는 그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지금 약 400여 개 가까운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 말고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뭐냐면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경우에는 대권 주자가 김근태, 정동영, 양자 구도라 힘이 없다. 필승 카드 천정배는 안 나오나 대권 도전 의사는 없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예. 네. 아르바이트를 푸셨습니까? 그래.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여튼 뭐 요즘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한 것은 늘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라이오리티가 있죠. 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이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의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다음에도 재집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전심전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또 저는 우선은 아까도 그런 질문도 좀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법무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같아서는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4년 6개월쯤 더 해서 한 5년 정도 이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뭘 일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일에 전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나오신다는 얘기죠, 이게? 다음 대선에는 안 나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시죠? 나오실 수도 있는 거죠.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네. 무슨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뒤에 가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그 곤욕을 치른 주제가 있잖아요. 뭐 96년에 무슨 수사권, 구체적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더라고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기억도 가물가물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가물가물했는데 그러나 또 제가 머리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제가 기억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 남들이 틀림없이 거짓말한다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좀 저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제 했던 말들을 찾아보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대선에는 아니 뭐 저도 이제 정치인이니까 제 나름대로 그래도 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늘 쫓아가겠죠. 그야 뭐 숨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게 좀 대선에 나가서 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나가야 되겠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느낌이 오면 나가실 거라고요? 아니 현실적으로 좀 저는 현실 정치인입니다. 한편으로는 선거라는 것은요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냥 무슨 그 단순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고려를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네. 안내방송이 또 중요한 순간에는. 네. 이제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못하신 질문들 꼭 하셔야 되는 질문 한 가지 정도 짧게 있으시면 짧게, 아주 짧게요. 네, 이상호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 2명의 기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상호 기자와 그 외 언론인 1명은 사실 사회 전체로 보면 언론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의 공익 제보자가 아니냐. 이건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이를테면 통비법에 의해서 기소되는 이 상황에서 뭐 일반적인 법논리에 의한 답변이 아니고 모범 답안 말고 그 언론 자유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예, 뭐 그 언론 자유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은 이미 뭐 답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언론 자유라는 게 우리 정신적 존재인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정치적 자유로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건 충분히 발현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수준이 그 무슨 외국의 기관들의 평가에 의해서도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고 아마 선진국 수준이지요.
이상호 기자 등에 또 한 분도 좀 기소가 됐죠. 사실은 지금도 그 사건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논평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건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에서도 그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만은 언론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도청 행위에 가담했다면 모르지만은 이미 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청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보도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걸 비난할 수 없다. 형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그것이 매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불법적인 도감청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내용을 밖으로 공표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으로 지금 처벌해야 한다는 그 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는 그 양면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은 이를테면은 아마 뭐 그 해당 기자들을 뭐 구속하겠다든가 이러면 틀림없이 제가 구속 못하게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격 방어에 의해서 조금 더 그것이 사회적 관심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러 논의를 거쳐서 그 여러 측면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그런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단순히 뭐 그 안에 테이프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까 무조건 면죄부를 주면서 무슨 언론 쪽만 배심하다고 집어넣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사태가 가지고 있는 양면을 저는 조화롭게 반영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도 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천 변호사님. 예, 그 지난 12월 초에 여성 검사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성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다는 그런 평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상명하복식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 조직이 그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태라고 하는 걸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이 천장용님께서 검찰의 개혁의 문제, 이런 권위주의 타파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개혁 방향이나 방침에 따라서 얼마나 제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네티즌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어떤 개혁이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 질문이 아니 답변할 필요가 없나요? 한번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뭐 물론 우리 사회에 검찰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도 특히 검찰도 그동안 뭐 여성 검사가 지금은 많이 됐지만 거의 이제 최근에 와서 일이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조직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성 검사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성 관리자들 검찰에 조금 더 좀 더 뭐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검사들이 이 성인지적 태도를 가지고 검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양성평등 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검찰 조직 내에서 여성 검사들에게 여러 가지 기획부서라든가 좀 더 책임 있는 지위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 조치를 통해서 여성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거의 뭐 시간이 10분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사회자 직군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문화가 군대 문화랑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오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가오. 검찰은 왜 이렇게 가오가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폼, 위세 이런 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했다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조직 특수성은 있겠죠. 아까 검찰은 실제로 아주 일사불란한 조직입니다. 상명하복. 뭐 지금 그 말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그 지휘부의 지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군대와 같은 그런 그 조직적 특성이 있죠.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계 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인 것은 틀림없죠.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인데요. 이제 나쁜 것은 뭐 군대도 그럴 수 있고 사실은 법조계 전체도 그렇게 있는 건데 여기는 좀 우리 사회에 엘리트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사법시험을 그동안 극히 아주 어려운 시험으로 만들어놔서 매우 엘리트 의식을 갖게 만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전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나 이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급제였죠. 뭐 그렇죠. 그런 점도 많고 그래서 또 그래서 또 서열주의도 심합니다. 사법연수원도 무슨 몇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뭐 몇 등으로 붙었다든가 또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저를 소개할 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어쨌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엘리트 의식을 형성한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수와 서열 쪽에 다른 조직에 비해서 더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그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불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조직 문화까지 바꿔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사실 그런 것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문화를 바꾸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그때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 후에는 대선 후보 천정배 장관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